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2월 2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애국가 지사, 애국가 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철우 지사님이 오늘 서울에 출장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철우 지사님은 지금은 강역자치단체장이지만 국회의원 3선을 하셨고 또 정치 경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격동기마다 정치 현장에서 또 조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전국 상황과 관련해서 고견을 듣고자 제가 모셨습니다. 예, 일단 애국가를 열창을 하셨죠. 그때가 대구에서 그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을 때. 예. 애국가 왜 부르셨어요? 그 아주 지금도 화제던데. 그날 이제 동대구역 집회에 나오라고 문자 폭탄이 옵니다. 예. 젊은 친구들이 왜 집회에 도지사, 시장들 안 나오느냐. 나라가 위급한데 나와서 한마디 해라. 이러는데 제가 나가기 전에 그 선관위라든지 관련 기관에 많이 검토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이게 만약에 선거법이라든지 공무원 또 정치 중립에 걸리면은 도지사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 안 걸리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보니까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을 하는데 이 국가적 행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큰 행사가 10월 31일, 11월 1일 날 경주에서 열리는데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나라 정상들이 옵니다. 그러면 미국, 뭐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캐나다, 호주뿐만 아니고 아시안 국가들 이래 오는데 그 큰 행사를 거기에서 이 에이펙이 열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이야기 괜찮나 하니 그거 도지사의 비전 발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되네.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하나 하니 그냥 인사말. 그럼 인사말 한마디 하고 뭐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거 모두 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은 호구의 땅, 그 6.25 때도 나라를 지켰다. 공산주의 물러가도록 하고 자유민주를 지킨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애국가에 있다. 그러면 애국가 같이 한번 부릅시다. 이렇게 애국가를 불렀는데 평소에도 제가 도청에서 행사를 하면 애국가를 입맛 뻥긋뻥긋하고 다들 그러죠. 작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쭈삣쭈삣합니다. 그 왜 애국가를 한 불러보면 애국심이 생긴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청 직원들 애국가 큰 소리로 힘차게 부르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좀 하고 있었구나. 있는데 그날 애국가 부른다니까 저도 모르게 처음 음비를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고음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이 돼가 끝까지 넘어갔죠. 다행이네요. 그런데 성악가들이 평소에 애국가를 부르으니까 크게 부르시니까 제가 행사 때마다 가면은 애국가를 큰 소리로 힘차게 부릅니다. 뭐 잘하든 뭐하든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서학 전공했습니까? 그래 묻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애국가를 정말 저는 애국심을 호소하기 위해서 애국가를 불렀는데 그것이 오히려 말을 10마디 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하면 홍준표 시장은 무슨 뭐 어떤 법 위반 가능성 때문에 가지 않았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교가 되죠. 그냥 애국가 부르시면 될 텐데. 자, 어쨌든 우리 이철우 지사님은 원래 그 수학 선생님이었었어요. 수학 선생님 하시다가 다채로운 경력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에 국장까지 지내시고 경북 정무부지사 그리고 18대, 19대, 20대 내리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최고위원을 역임을 하셨고 지금 경북도지사 재선이신데 정치권에 있을 때의 그 이제 감각을 살려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3선 하셨고 사무총장 하셨고 그때도 많은 정치권에 저도 그때 출입을 했지만은 많은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 TK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TK가 보수의 심장 텃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TK는 대통령을 만드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70%의 지지율을 보였다 하는 대단하거든요. 그럼요. TK 대통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처음에는 계엄을 해가지고 좀 실망들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잘 몰랐기 때문에. 예. 왜 했는지.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네. 이 대통령께서 계엄이 아니고 개몽이다. 네. 허소문이다. 나라가 이렇게 좌편향으로 가고 반국가 세력에서 나라가 접수된 거랑 마찬가지고 네. 대통령이 정말 못 해먹겠다. 네. 너무 어렵다. 야당에 저렇게 독재처럼 하는 야당을 어떻게 막을 거며 또 선거 부정이 있었다 하는 것도 막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소하기 위해서 했다. 그게 지금은 많이 깨우쳐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대통령 계엄이 오죽했으면 했겠느냐. 그렇죠. 오죽했으면 했겠느냐. 이 말씀들을 하면서 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느냐. 네. 이것이 내란이다 오히려. 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 이래서 대구 경북의 지역민들은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빨리 탄핵이 기각돼서 예. 나오셔가지고 대통령 역할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최종 변론을 뭐 개헌을 하고 임기 단축도 하겠다. 예. 그래 하시니까 정말 대한민국 체제를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많이 이제는 이해를 하고 동조를 하고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 여론조사 추이가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고 또 어떻게 보면 탄핵이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처음에 탄핵 인용이 한 75%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 50% 수준으로 그렇죠. 내려갔고 그 다음에 탄핵을 하면 안 된다가 계속 올라가서 45%까지 올라가고 50% 됐는데 이제 그걸 추동을 하는 것이 보수의 텃밭인 TK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를 했을까를 하다가 보니까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서도 주로 그 부분에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최후 변론에서 왜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은 뭐 계엄의 요건이 있잖아요.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국가 비상사태라는 걸 판단하는 사람은 선포권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변론에서 아마 쭉 보셨을 텐데 충분히 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박근혜 탄핵 때도 제가 탄핵보다는 예. 헌법을 바꿔서 그때 당시에 직책이 국회의원이었죠. 국회의원이 있었죠. 정보위원장이고. 정보위원장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 국회에서 탄핵보다는 헌법을 바꾸는 7공화국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 87 체제는 이제 바꿔야 된다. 제가 그 1인 시위를 하는데 그 팻말을 이렇게 적었어요.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 헌법을 바꾸시다. 맞아, 이래서 하셨어요.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취재도 하고 지금 있어요. 머리가 까맣습니다. 그런 흰 머리로. 다시 까맣게 됐었고.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제에서 좀 벗어나고 그때는 대통령 권한이 제왕적 대통령이라 저는 그런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국회 삼선하면서 국회가 그리 힘 센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센 줄. 이렇게 센 줄. 때로 모이면 엄청나게 세죠. 막무가내로 하는 거. 야, 대통령 권한은 아무 권한도 없다. 대통령이 현직 때 구속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국회가 이렇게 권한이 센 거 보니까 진짜 헌법을 바꿔야 된다. 대통령 권한도 분권. 대통령 권한을 좀 내놓고 지방으로 줘야 돼요. 지방. 제가 도지사 해보니까 권한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산을 가지고 있고 강을 가지고 있고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 논밭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중앙에서 다 합니다. 그렇죠. 다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우리한테 내려주고 지방에 내려주고 대통령 권한도 분권 그다음에 국회 권한도 견제할 수 있는 양원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탄핵을 2번 당했어요. 2번 당했죠. 하원에서. 하원에서. 근데 상원에서 부결됐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제도가. 그래서 국회도 분권, 대통령도 분권. 그래서 분권 개헌을 해서 새로운 체제로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더 바꿀 게 많습니다. 선거 체제도 바꿔야 된다. 선거 체제 다 바꿔야죠. 선거를
중대선거구로 가야 이렇게 싸우는 게 좀, 그다음에 성자 독식 그것도 없어지고. 그거 없어지죠. 51% 받은 사람이 49% 받은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중대선거구로 가서 선거제도도 바꾸고 바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일일이 옳은 말씀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살아와서 그 일을 할 수 있지.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대통령 선거인데 바로 60일 내에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면은 개헌을 언제 하느냐. 새로운 대통령이 자기 때 개헌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라 체제를 바꿀 수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 갈 수 있는 초일류 국가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윤 대통령이 살아와서 자기가 임기도 단축한다니까 개헌하고 선거법 바꾸고 막 지금 노동시간 이런 거 법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죠. 안 바꾸면은 또 개혁 4대 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하려고 했잖아요. 개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면 미래가 없어요. 저는 젊은 아들이 공부에 쳇바퀴 돌듯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지고 정신병자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학원을 쳇바퀴 돌려가지고. 너무 좀 그거 심하죠. 그래서 제가 창의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형태로 그냥 대치도 학원 이런 거 뺑뺑뺑뺑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세계는 정말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또 과학기술 전쟁입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천재들이 의과대학 가가지고 그것도 성형수술을 하고 이런 분야에 가는 게 말이 되느냐. 돈 되는 말이 되느냐. 과거에는 그래도 공부 수능 1등하고 이런 사람들은 서울대 화학과 물리학과 이런 데 갔어요. 이과를 많이 갔죠. 그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공대 가고 그런 다시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문제가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다시 이 개헌도 하고 또 다른 선거법도 바꾸고 교육개혁도 하고 연금개혁도 하고 노동개혁도 하고 이런 개혁들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내에 그런 계획을 하고 나는 마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또 고생을 해봤으니까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더 절실히 느꼈을 거고 지금 바로 대통령 선거하면은 어느 누가 되더라도 자기가 무슨 업적을 낭비를 하다 보면 개헌 같은 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생각 못 합니다.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와서 개헌과 그다음에 체제 정비 우리나라 모든 체제를 다시 정비해서 미래로 가고 초인류 국가를 만드는 초석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 말씀에 확 와닿는데 이제 분권형 개헌인데 분권형이 지방 분권뿐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도 좀 분권시키자. 그리고 국회의원 권한 좀 분산시키자. 그렇죠. 이렇게 분권. 이재명 일극 체제의 민주당이 다수당까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이재명에 맞춰서 해버리니까 야 이거 정말 국회가 이렇게 권한이 센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마비를 하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인식할 정도로 그러니까 탄핵을 29번 했잖아요. 29번 했는데 단 한 번도 인용 안 됐어요. 그 전부 다 직무 정지가 목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일종의 이재명 방지 개헌, 이재명 방지 개헌이 필요하겠네요. 이재명 같은 행태를 부리지 못하도록. 어떤 누가 나오더라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못하는. 그래서 선진국들은 내각제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합의 정치거든. 합의해서 하자. 합의 정치고 우리도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야당이 국회가 이렇게 힘센 거는 저는 처음 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탄핵 개엄 전에 우리 도청을 방문했더라고요. 방문해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경주 에이펙의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에이펙을 좀 도와달라 하니까 에이펙 법 만드는데 자기가 적극 나서서 법을 만들어줬다 이거야. 법 만들 때? 그래서 제가 법이 있으면 뭐 하느냐 돈이 없는데. 그렇죠. 예산을 다 잘라놓고 무슨. 그러면 예산 폭거가 경북도 도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크게 미쳤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3번 하는 동안 가맹 예산만 처리하는 예산은 처음 봤다. 그런 국회는. 그렇죠. 이게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민주당이 했다. 그래야 그 당장 피해보는 게 우리 에이펙이다. 그렇네요. 그래 지금 말이 되느냐 이거. 곳곳에 피해자가 있네. 이재명 피해자가. 본인은 에이펙을 적극 도와준다 하더라고요.
아니 말로 도와주면 뭐 하는 얘기야 말로. 예. 돈을 줘야 되지. 돈이 있어야지 일을 예. 할 거 아니냐. 예. 제가 강력하게 하니까 예. 그때 뭐 수정만을 내라 하든지 안 그러면 또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추경할 것도 지금 하지 뭐한테 추경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감액을 다 하고 예산 통과시켜 놓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는 나중에 추경을 하겠다는 거였거든. 그거 완전히 꼼수죠. 그러니까 국민 살림살이 가지고 장난친 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 마지막 변론에서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개헌 하두를 던져서 그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확산되고. 그거 너무 잘하셨어요. 예, 너무 예. 잘했고. 예. 좀 더 의젓하게 일할 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기각이 목표인데 예. 이제 그 한 세 가지를 저는 깨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하나는 이게 내란 프레임. 예. 내란 프레임에 딱 그 처음부터 설치를 했잖아요. 설치를 하고 그 설치를 한 그러니까는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거를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걸었고 그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홍장원의 싹 다 잡아들여. 하나는 곽종건의 국회의원 끌어내.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흔들리거든요. 예. 특히 홍장원. 좀 전에 국정원 출신이고 정보위원장 하셨잖아요. 예. 국정원 들어가면 이거 뱀글씨 그거 가르쳐 줘요? 홍장원 첫 번째 메모. 예. 저는 가장 궁금한 게 홍장원이 이 포스트잇에다가 썼다는 게 이렇게 막 뱀 기어가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걸 보좌관이 정설을 하면서 명단으로 나왔어요. 예. 그 가능한가요? 국정원에서 가능해요? 그게? 글쎄 나는 그 이제 안기부 국정원에 있는 사람은 예. 있었던 이게 어떤 행동을 했든 어떤 말을 했든 어떤 걸 들었든 예.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밖에 나가면 저도 그 국회의원 나가려고 책을 하나 쓰려고 하니까 20년 빼놓고 나니까 책 쓸 게 없잖아요, 별로. 그렇죠. 국정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20년은. 선생님 5년 했고 국정원 20년 있었고 부지사 한 2년 조금 하는데 그래 20년을 빼고 나니까 책 쓸 게 없어서 야 20년 있었던 걸 좀 써야 되겠다 하면 그 내용을 국정원에서 감찰관실이 있는데 그게 다 검토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일반적인 국가 기밀이 나가는지 다 봐야 되니까. 일반적인 것만 쓸 수 있지 중요한 건 못 씁니다. 사실 사무실 하나도 못 찍었는 사진도 못 쓰게 하는데 그런 걸 나와서 이야기했다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내용이 맞고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그 자체가 그걸 국정원에서 그렇게 오래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은 우리가 연성사상전에 우리가 말려들어 있다. 연성사상전. 사상전. 그 강성사상전은 어떠냐. 그 87 체제 전에 막 학생들이 데모하면서 주사파를 외치고 공산주의를 외치고 사회주의를 외치고 막 뭐 물건을 파괴하고 미국 문화원을 불을 지르고 증거도 하고 뭐 불도 내고 했죠. 그래서 뭐 그 민주당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민주당 국회에는 많이 있어요. 그거는 강성 사상전이었고 강하게 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강우병이라 강우병, 강우병에 머리 숭숭 뭐 구멍 탁 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누가 지어냈나 이거야. 그게 국민들이 선동 당하도록 하는. 그 다음에 사드 때도 사드 뭐 그 배치하면 전자파 때문에 애를 못 넣는다 하고 과일도 안 열린다 하고 막 전자 그렇죠. 그래 피해가 크다. 그것도 상당히 직접 당하셨잖아요. 저는 그래 찬성을 하니까. 뭐 찬성하는데 제가 김천에 국회의원 할 때인데 김천서 나하고 친하게 지낸 형 동생이 나한테 개새끼라고 하고 그냥 욕을 그냥 막 합니다. 험악했습니다. 보는 앞에. 아이고. 그래서 사람이 저래 바뀌는구나. 이게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 사상전이에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어느 상가에 갔더니 나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집에 상가에 갔더니 그 집에 조카가 어디 이장이었습니다. 이장인데 일마가 내 목소리 듣고 이거 이래 욕해도 됩니까 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XX 하셔도 되고. XX 노마 이 하면서 하니까 자기 삼촌이 깜짝 놀래가 니 왜 이카노요? 아니 국회의원복이 이게 할 이야기냐? 그거 나하고 형 동생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그렇네. 뭐 술도 같이 많이 마시고 이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사상전입니다. 그 사드 때 내가 변하는 거 보고 야 이게 나라 결단 나는구나.
그 순진한 사람들을 이렇게 바뀌는구나. 예. 그러면 강호병대 머리 뭐 구멍탁 머리 숭숭 내 구멍 난다고 내 머리 구멍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다음 사드 때는 전자파 때문에 애 못 가진다, 뭐 과일도 안 된다, 뭐다 성준의 참외가 다 전자 참외다 하고 그런 이야기 막 붙들었죠. 그런 이야기들을 퍼포먼스도 막 하고 했죠 그때. 그다음에 제주 해군 기지라든지 민선이 효선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일갈되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연성사상전입니다. 그게 내전이야, 내전. 지금 윤 대통령이 그걸 내전이라고 느낀 거예요.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계엄을 선포. 이런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나중에 언제 시간 되면 그 제가 국회 기자회견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계엄 선포했는데 누가 이거를 내란이라고 먼저 이야기했느냐. 내란이라고? 강우병 구멍숭성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전자파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이제 적극적으로 놓은 게 아니고. 그럼 연구가 된 거예요. 연구가 다 된 거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계엄을 한다는 오래전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면 이걸 내란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거 누가 먼저 이야기했느냐. 이게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그게 말려들은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네, 지금. 있죠. 그래서 그래서 언론들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내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지금 걸려들었어요. 내란으로 하니까. 내란 수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 용어인데 내란 수계는 법정 용어도 아니에요. 그래, 수계. 그게 북한에서 쓰는 거예요, 사실. 내란 그렇죠. 개수 있잖아요. 개수. 이런 것들을 쓰는 이게 조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뭔가가 지금 쭉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이 말이야. 흔들려. 그래서 누가 내란이라는 말을 먼저 썼느냐, 만들어냈느냐. 이게 수계야. 사상전에. 그게 이제 지금 연성사상전. 연성사상전. 그게 말려들었다. 강성에서 연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연성사상전을 벌이는 목적은 체제 전복이겠네요. 체제 전복. 나라 전복. 사회주의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 내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도 모르게 말려드는 거야. 가랑비 어쩌듯이. 전자파 때문에 나하고 그래 친한 노인 회장이 나를 그래 사랑하고 투표 때마다 자기 운동 다 해주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한테 물병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상전은 가족도 가족들한테도 위해를 가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때 정말 놀란 것이 저렇게 친한 할아버지, 순수한 할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물병을 던질 수 있느냐. 아이고 서스럼없이 물병을 던지더라고요. 야, 이게 사상전이다. 그렇네요. 이게 사상이 무섭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 연성, 그러니까 부드럽게 다가오는 사상 전개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막 체제 전복을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내란이란 말을 이것 때문에 다 말려들은 거예요. 내란 원조를 좀 찾아서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을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또 이걸 거구 유튜브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사상전이야. 그렇죠. 맞네. 무조건 거구. 이재명 반대하면 전자파 뭐 이런 거 하듯이 이 내란 이름 짓는 게 사상전인데 광화문에 가서 그 집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합니까? 그럼요. 그러고 그 집회가 좋아가지고 문화다 이거야. 그 외국에서 취재하러 와요 그거를. 외국에 취재하러 시위 문화, 우리나라 시위 문화. 그래서 외국에 시위하는데 보면은 정말 강성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프랑스 같은 데 보세요. 차를 막 부수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막 패고 사람들 그렇게 하죠. 뭐 화면으로 가끔 보자. 이협을 가하고. 그 우리는 얼마나 평화적이야.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트럼프 때 미국 그 이해 난입했을 때 사망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서정연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거구 세력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프레임이. 거구 프레임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프레임이 아니고 체제 전복을 위한 연성사상전에 일하는. 그러면 이 선거권 혼술이 얼마나 점잖고 뭐 우리 국민들한테 일깨워주는 게 맞나 이게. 이걸 자꾸 거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튜브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그걸 다 거구로 프레임을 세우는 거예요. 어째 이재명에게 비판적이면 거구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전부 다 거구로 몰고 자기가 중도 보수라고 자칭을 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당에 비대위원장 그거 할 때 강화문과 연설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된다. 왜 강화문 편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그럼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그걸 거꾸로 자꾸 생각하니까. 안에서도. 안에서도. 우파 안에서도. 거기 사상전에 걸려들은 거야. 딱 걸린 거네. 이 말이 되나? 이해가 되네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딱 이해가 되네. 제가 정보기관이 20년 있었는데. 맞네. 사상전이 어떤 거다. 맞네. 예? 어떻게 걸려든다. 예. 우리 스스로 걸려들어가지고 그걸 거꾸라고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제가 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은 생각나는데 박선원. 박선원이 지금 보면 두 군데 다 걸려 있어요. 프레임 두 군데. 하나는 이 홍장원의 메모에 가표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또 각종권에서는 제일 처음에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각종권 이야기할 때 박선원이 거기 같이 출연해서 요원 요원 빼내를 국회의원 끌어내로 바꿔야지 이렇게 한 사람이 박선원인데 양쪽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박선원은 원래 강성 사상전을 하던 사람이에요. 삼민투 소속이거든요. 삼민투 소속으로 그때 미국 그 강주문화원 점거 사건. 그래서 그 국가보안법으로 징역도 살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시대가 좀 바뀌면서 그 사이에 그 노무현 청와대도 들어가고 문재인 때 국정원에 들어가서 기조실장 1차장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는 연성 사상전을 하는 거네요. 연성사상 이해가 되죠. 이해가 딱 되네요. 국회의원 입장에서 강성사상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연성사상전에 우리가 걸려드는 거야. 우리도. 극우 집회, 극우 세력, 극우 유튜브. 이게 사상전에 걸려드는 이야기야. 이게 핵심이네요. 이게 얼마나 시문화도 외국에서 볼 때는 그거를 문화다. 이 문화로 보고 야, 저런 문화가 있는다. 시문화가. 그거를 공부하러 오고 취재하러 오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당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네요. 당에서도 강화문이 극우 세력이라고 하고 말이 되네. 그렇게 얘기하고. 강화문 가는 사람이 우리 이웃 사람이야. 그럼요. 제 주변에도 잠깐 지내신 분들도 많이 가세요. 아니 내 이웃 집에 사는 형제들이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왜 그분이에요? 얼마나 착한데. 그래서 연성 사상전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야기네. 스스로 걸려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빨려드는 거야. 그게 사상이야.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성 사상전을 벌이는 게 이게 그 우리나라 지금 전반에 퍼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이야기를 몇 번 했잖아요. 반국가 세력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계엄을 선포를 한 건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더 받으니까는 이게 반국가 세력이 정말 도처에 있구나. 도처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그 연성 사상전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절차를 보면은 사회 도처에 반국가 세력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공수처장 오동훈,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문영배, 이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 이쪽이고 심지어 법원에 우리법연구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영장 안 내주는 걸 서부지방법원에는 자파판사들에서 영장 내주고 이게 전부 다 이 일종의 반국가 세력인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사상전을 벌릴 때 과거에는 투쟁일병도로 가다가 이거는 국민들한테 안 먹게 되니까 연성사상전으로 갔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사상전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 친구들도. 그 마은혁 같은 이런 사람들. 다 걸려들었지. 그 사람들은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포섭당한 거네. 그렇지. 포섭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어쩌듯이 젖어들어서 그쪽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누군가 나서서 우리법연구회 같은 걸 만들고. 강화문 집회를 거구라 생각하고 안 간다면 그마다 걸려들은 거예요. 걸려든 거죠. 그것도 걸려든 거네. 다 걸려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을 깨우치는 게 이번에 큰 다행히 젊은 청년들이 깨우친 거야. 이거 나라 사회주의로 가겠구나, 망하겠구나. 그래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 계엄이 청년들을 깨운 게 이게 우리나라 미래를 밝게 만들었다. 맞네. 미래를 밝게 만들었고 청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깨어나서 자유우파 운동을 하고 전 세계가 자유우파가 집권하는 나라가 잘 살지 좌파들이 집권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곡간 비우는 게 일이잖아요. 없습니다. 우파가 곡간 채워넣으면 좌파는 곡간 다 비우잖아요. 그래 북한이 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73년도까지 북한이 개인 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4만 불 가는데 가들 2,000불이에요. 2,000불.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사회주의 했으면 2,000불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네요. 그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이걸 채택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장 자본주의를 확대시켜서 예. 그 농업 사회를 중공업 사회로 만드는 그렇죠. 이런 나라를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한테. 예.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는 책에다 독재라고 써놓고 예. 다른 사람은 민주화 운동했다 써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거기에도 교과서에도 연성 사상전이 다 예. 말려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교과서가 우리나라 교과서가 예. 이런 그런 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대한민국이 연성사상전에 말려들어서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유우파라는 사람조차도 거기에 말려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최후 변론에서 정확한 표현이 뭐였죠? 가마솥 안에 개구리라고 했나요? 우리 상황이. 맞아. 그럼 딱 이거네. 가마솥 안에 있고 지금 연성사상전이 벌어지면서 서서히 이렇게 저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는 작업이 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인식을 한 거죠. 워낙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이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연성사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마음 좋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내 선거운동을 그렇게 앞장서서 하던 분이 갑자기 변해가 나한테 물병을 던지는 거 보고, 이야. 그래서 내가, 사상전이 정말 무섭구나. 전자파 때문에 내 아들, 내 손자가 애도 못 논다니까 이 사람 머리 꼭지기 돌아버린 거야. 그런데 지금 전자파 때문에 애 못 놓는 사람 없고, 가해일 너무 성주 차면은 돈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돈이 더 잘 벌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선전선동하는 그게 사상전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는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천에 제가 국회의원 하는데 2016년 말 17년도 이때 현수막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민단체라고 시민단체 다 옵니다. 다 갔죠. 의정부, 목포 뭐 이런 데 다 경기도 뭐 전라도, 충청도 다 와가지고 이철우, 개철우 이래서 현수막 써놨습니다. 그걸 난 사상전에 안 말리기 때문에 야 국정원 출신이니까 안 말렸구나. 지돈 들여가지고 개철우라 저래 써놓으면은 원래 잘 되라고 옛날에 야 이름 지을 때 개똥이라 짓거든. 개똥이 지었죠. 마당. 그래서 개철우 짓는 거는 나를 기도해 주는 거다. 잘 되라고. 마음먹게 달렸네. 실제로 내 그 이야기 해요. 야, 지돈 들여가지고 현수막은 여기서 김천서 좀 만들어 해라. 김천 김천 경기 좀 살게. 그래 제가 기차 타고 내리면은 그 특히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50명이 따라다닙니다. 개철우. 개새끼 개철우. 따라 그래 내가 웃으면서 개철우를 가면 날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거야. 고마워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더 가면은 보통 멘탈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웃음이 가요. 그러고 내가 길이 안 비켜지기 때문에 청년들이 한 10명 와가서 길을 좀 비키라고. 제가 같이. 그래서 그 바람에 도지사 된 거예요. 도지사도 그때 막강하게 붙었잖아요. 그렇죠. 삼성 국회의원들하고 뭐 장관 지낸 사람하고 붙었는데 도민들께서 정말 씩씩하네. 개처룩해도 끔찍도 안 하고. 그게 연성 사상전에 나는 안 말리든다. 안 말리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연성 사상전 이게 진짜 이 맥락을 간통하는 그 용어 같은데 굉장히 우리가 못 느꼈잖아요. 못 느꼈어요. 내란이라고 하는 게 연성 사상전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이게 내란. 그렇네. 그러면 이거를 최전방에서 막아야 될 게 국정원이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인데 왜 국정원에서 그 홍장원 같은 사람이 있느냐 이야기죠. 홍장원은 그렇게 한 이유가 이 본인이 처음에 사태가 그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이재명에게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잘렸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재명에게 이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된다면은 이재명에게 줄 선 게 되잖아요. 줄 서려고 하다가 잘리니까는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장원 그 국정원 안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 생각이 드네요. 포섭 이야기가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박선원이 홍장원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쭉 있었고 대위로 제대하고 나서 쭉 있었고 박선원이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기조실장으로 투입이 된 거예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람이 복역을 한 사람이 그러면 그것도 국정원 안에 들어가서 일종의 포섭이 다 된 건가요? 글쎄 나는 이제 뭐 후배한테 이래저런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원론적으로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홍장원이 밖에 나와서 밖에 나가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안 되고 그도 연성 사상전에 걸려 들었는지 그거는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국정원이 내가 나올 때 저 노무현 정부 때 나왔는데 예. 그 위에 문재인 정부도 있었고 예.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려들었는지 그 친구를 참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하긴 박지원도 국정원장으로 가고 막 했습니다. 박선은 이런 사람들이 그 국가보안법을 다스리는 지역에 국가보안법 걸린 사람이 가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보위원장 할 때 대테러법을 만들었거든요. 예. 아, 대테러법. 그때 야당에서 9일간 필리버스터. 아, 맞아요. 아, 그때구나. 한 사람이 뭐 21시간 이야기했던 사람. 대테러법이 이제 국민을 뭐 감시한다는 이런 뭐 핑계 대가지고. 아니, 국민을 감시한다. 이래가지고 그게 그 21시간씩 뭐 저끼리 뭐 기록을 재더라고요. 9일간 했어요. 9일간. 네, 맞습니다. 그래가 통과 시켰는데 기저귀 차고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했는데 근데 테러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 나라는 안정됐지. 그렇죠. 그 테러 그 때문에 국민 감시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봤느냐. 그러니까요. 그때도 엄청나게 연성 사상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때 제가 매우 안타까운 게 사이버 테러법을 만들어요. 사이버 테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선관위 문제도 사이버 테러예요, 사실은. 결국은 큰 맥락에서 그거죠. 사이버 테러입니다. 해킹이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사이버 테러법은 여야가 거의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먼저 처리하자. 이러니까 대테러법만 안 해주려고 하니까 이거 먼저 해놓고 이걸 합의가 됐으니까 하자. 이래 됐는데 뭐 그거 뭐 해놓고 나니까 뭐 탄핵이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 사이버 테러법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도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연성 사상전에 많이 걸려드는 게 사이버 테러입니다. 사이버 상에서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공격을. 일종의 세뇌도 될 수가 있고. 야, 그 연성사상. 뭐 성국권 그 방송하면서 오늘 연성사상전이라는. 아니요, 이게 보니까는 앞뒤 맥락이 이걸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예, 지금 왜. 내란을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예, 거구 프레임. 예, 거구 프레임. 거구 프레임, 내란. 아니, 강화문 그 유튜브를 거구 유튜브라고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어디선가 이것을 하는 그 세력이 있다. 세력이 있다. 이게 의심이 가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프레임을 잘 만들어요 또. 잘 만들으니까 그것도 우리 들썩 받아요. 우리 당에서 받아 그걸 또. 그렇죠. 뭐 한동훈 같은 사람 받아가 내란을 했잖아요. 나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딘가 들어왔다 이게. 그렇죠. 어딘가 들어왔죠. 들어왔다 생각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12.12 담화 발표하고 마지막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내란 자백이라고 한동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연성 사상전에 우리가 걸려들어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고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걸 모르고 그게 반국가 세력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고 이 끝나면은 선거에 지고 나면 또 이 연성 사상이 더 심하게 되어서 정말 그 당시에 적폐청산하듯이 내란몰이 내란 청산 이런 걸로 갈 거다.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대비를 못하면 되느냐 이게. 우물쭈물하다가는 죽는다. 우물쭈물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좀 전쟁터에 나가면은 총알을 먼저 쏘는 이기는 거지. 전쟁터에 나가지고 뭐 망설이면 되느냐 이게. 그래서 강화문이든 여의도든 어디 나가서 이걸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지금은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 다수당을 이제 두 번째 하고 있잖아요. 22대 23대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인 법안도 굉장히 많이 통과를 시켰어요. 가령 저희들이 대통령이 거부권 그러면은 그냥 정치적인 법안,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 중에서는 사회주의적인 법안이 굉장히 많아요. 양곡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 뭐 25만 원 지원 이런 게 다 사회주의적인 법안이거든요. 그걸 막아냈는데 만에 하나 정권이 넘어가면은 거부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더기로 다 통과되면은 결국 사회주의 체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계속 만들면은. 그러면은 그게 가장 이제 현재 상황에서 앞장설 사람이 이재명인데 이재명도 지금 연성사상전에 그 포섭이 됐다고 보세요? 경기 동부연합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그 촛불 집회에 제일 먼저 나왔어요. 맞습니다. 거기 탄핵은 12월 9일인가 됐는데
탄핵되기 전에 10월 29일 날인가 청계천 광장에서 나와서 예. 탄핵도 필요 없다. 바로 끌어내려야 된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본인이 제일 먼저 그런데 지금 생각해 우리 당에서 그걸 고발했으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100%. 아, 바로. 예. 예. 그런데 그것도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해놓고 자기가 나 외국가 불렀다 해가지고 난 몰랐어요. 그래서 외국가 불렀다 고발한다 해서 야는 뭐 했는가 보니까 그 자들은 다 나와서 했는 거야. 다 했죠. 예.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그때 모르고 전부 다 참았는지 몰랐는지 나 스스로도 그때 이 당의 정보위원장 하면서 그냥 있었으니까 그렇죠. 나부터 반성하는 거야. 예. 그때 우리는 뭘 했나 이거. 그 지금 우리가 우물쭈물 하고 이걸 전쟁이라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오면 그 감당이 불감당이다. 그래서 우리 이 당에 이념 무장을 해야 됩니다. 당인지 민심이나 당심이 같아요. 선거를 해보면. 그게 말이 되나 당심이 달라야지. 이 당심이 완전 이념 무장이 돼야 되는데 당이 이념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딱 당에서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서 딱 잡아내고 그렇네요. 이거를 딱 고발하고 했으면은 오늘날 이런 사태가 없을 건데 그래서 누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청계천 광장에 나가라 했느냐.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 사람들, 그 세력들이. 그 이후에 이재명을 키우기도 했겠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런가 그 당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민주당에서도 감당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게 바로 반국가 세력의 우두머리네. 그 대통령 후보 나온다니까 게임 안 된다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반국가 세력의 수괴가 있네. 그래서 우리 당에도 그래 우리나라 전체도 이 반국가 세력의 연성 사상전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국가 존립이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시고 노하우도 있으신 지사님께서 이렇게 좀 그 연승사상전 이런 아주 그 간통을 하는 말이라고 저는 지금 느끼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좀 앞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이제 수학 선생님, 국정원하고 경북 정무부지사 또 국회의원 하시고 경북도지사 재선하시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까? 제가 책에도 썼는데 책을 썼는데 어떤 게 가장 좋았느냐? 그 역시 선생님이더라고요. 선생님. 제일 처음에 수학 선생님. 선생님 할 때 보람이 있었고 지금도 제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제자들 찾아오고 얼마 전에 제자가 또 뇌경색으로 쓰러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 아들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역시 좋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를 움직이는데 선생의 마음으로 도지사를 하는데 선생의 마음으로 늘 같이 가면서도 내가 지도자 선생님이다. 이래 생각하면 더 연구도 하고 모든 거를 더 연구도 하고 더 잘할 수 있고. 지금 경북도지사 그 직책도 내가 선생님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해요. 가르치려면. 더 많이 하고 어디로 같이 가야 되는지. 물론 내가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같이 가지만 그분들의 길을 바른 길로. 저는 작전을 할 때 지휘자가 깜깜한 산에 정복하러 올라간다. 촛불 들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찾아다니다가 이 길이 아닌 게 가는 게 아니고 헤드라이트 딱 비춰놓고 이 길로 갑시다.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야.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에 그래 95%가 반대했어요. 95%가.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들어눕기도 하고 막 강력한 반대예요. 맞습니다. 그 차도 없고 우리 차도 별로 없었는데 미국에서조차 돈 빌리러 가니까 야 너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 만드느냐. 그렇지. 이래 이야기하는데도 지도자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고속도로 만들어놔야지 대한민국이 중화공업으로 갈 수 있고 화물이 가야지 나라가 산다. 그때 429억 예산인데 68년 설계할 때 68년 우리나라 예산이 2,400억이에요. 1년 예산이요. 그렇죠. 지금 600조죠. 그때 그런 6분의 1을 들여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대단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만들 때 95%가 반대하고 그런데도 차도 없고 그런데도 그걸 8차선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4차선이 아니고 8차선 또 데모가 너무 심하게 데모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 4차선을 줄이자.
그 대신에 옆에 4차선은 접도구역이라. 아, 접도구역으로. 건물 지으면 안 된다. 이 건물 지으면 다음에 확장이 안 된다. 나중 확장에 대비해서. 그 바람에 경부고속도로가 확장이 된 거예요. 지금 8차선으로.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10차선, 8차선 확장됐잖아요. 얼마나 해안이 있어요. 미래를 내다. 그런 지도자. 그분이 그 초등학교 선생님 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얘가 공부를 더 하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느냐. 예. 저도 수학 선생님 5년 했으니까 그 지도자가 길은 자기가 우선 많이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또 니는 뭘 하면 되고 니는 뭘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선생님 했는 게 보람이 있어서 요새도 제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뭐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뭐 제자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내 애로사항도 자기들이 들어주고 또 아들 같은 형제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시겠다는 생각은 하신 적이 없었어요? 이게 제가 이게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조기 대선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음에라도 다음에라도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막 주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지방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한 9명, 10명이 된다. 주자가. 그러면서 지사님 이름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물론 지금까지 이제 쌓아오신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기 대선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국회의원 3번 하고 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했지만은 중학교 수학 선생 5년 하고 국가안보기관에 들어가서 20년 있었고 부지사도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3번 하고 이제 도지사 2번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은 정치를 3선 이상 한 사람들은 정치를 3선 이상 한 사람 다들 국가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국민들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그에 따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야 너 같으면 이때다 한번 해라 그런 이야기 나오면 제가 도지사 나갈 때도 여러 사람이 추천해가 국회의원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할 때도 여러 사람이 이제는 막 부지사 했을 때 국회에 나가보세요. 저는 지역구도 처음에 못 정해서 그 대구에 가장 나이 많은 분 이제 물러갈 때 나섰어요. 그 가서 운동했어요. 한 달 했는데 경선 뭐 4사람 뽑는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떨어져가 이제 포기하고 있으니까 고향에 가라. 이래가 김천 고향에 갔는데 김천에 가니까 친박 무소속이 막 힘센 시장을 3번 나가 내가 가니까 8대2더라고요. 그 사람 확률 80% 나는 20%. 지지율이 20% 80%예요. 그래서 그분이 운동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런데 모든 저를 아는 분들이 이 사람은 국회의원 감이다. 전국에서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인 대회를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그때 153명인데 김천의 이철우 당선인 다 죽는다 하는데 어떻게 살아왔노? 이게 멘트를 3번이나 하더라고 공개적으로. 자기도 깜짝 놀랐다 이게. 그렇겠네.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운영하고 이런 거는 그 다 우리 국민들이 또 뭐 그걸 또 천울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지. 지금 뭐 선거운동도 뭐 좀 일찍 하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되면 나라가 불행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운동 안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너 같으면 해봐야 되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지금 조기 대선 운운할 때 아니고 그 대통령 지키기 앞장서야 된다. 이게 제가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자치단체장들을 움직일까? 오세훈, 홍준표 시장은 조기 대선이 열리면 시장직 던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데 그건 뭐 평가는 안 하시겠죠?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기각 된다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민 여론이 탄핵 인용이 찬성이 75%. 그때 여론전에서 완전히 밀렸어요. 75%. 지금은 거의 5대5거든요. 인용이 50% 약간 넘고 저쪽이 한 47% 되는데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수학 선생님이시죠.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아, 예, 오차 범위 내에. 5대 5입니다, 지금. 5대 5면은 기각입니다. 예, 예. 왜? 그렇죠. 3분의 2가 돼야지 임명이거든. 네, 지금 8명 중에서 6명이 해야 되고 9명 돼도 6명이 해야 되니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면 여론재판이고 정치재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민 여론을 보고 하기 때문에 5대 5다. 그래서 이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도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의결도 다른 장관들이라는 과반수인데 3분의 2잖아요. 탄핵 소추안도 3분의 2. 헌재에서 파면하는 것도 3분의 2. 그러면 헌재가 어차피 여론에 민감하고 여론에 좀 민심에 따라야 되니까 그러면 민심이 절반이라면은 그것은 당연히 기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경상북도에 이제 해외에 계시는 자문위원, 이제 우리 경북 출신이 해외에 나가서 좀 역할을 하는 분들을 118분, 42개 나라의 118분 모셨는데 그저께 해장단 회의를 우리 도에서 와서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태국, 무슨 베트남, 또 미국, 그 호주, 뭐 오스트리아, 뭐 폴란드 이런 나라에서 왔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그만한 일로 구속됐다 하는 걸 깜짝 놀랐다 이거야. 그 사람들 보고 우리나라 같으면 말이 되는 얘기야. 연승사상전에 말려들었어요. 자기 통치권 행위를 했는데 그게 왜 구속이 헌법에 보장된 거잖아요. 왜 구속되는 얘기야.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이야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관해서 고견을 들었는데 연승사상전에 말려들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말려들면 안 되겠죠. 나라 망하죠.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승사상전을 딱 끊어내는 계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고 또 그 직무 복귀를 하면은 구속은 취소됩니다. 뭐 보석을 하더라도 나와서 그래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재명 없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이재명은 이제 좀 있으면은 이 피선거권 박탈돼서 국회의원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재명 없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해보는 거죠. 이재명 때문에 2년 반 동안 그렇게 국정 마비까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는 그렇게 하고 업적을 내고 또 개헌까지 마무리하면은 충분히 가장 최선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철우 지사님 모시고 장시간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이 연승사상전 말려들었다 딱 꽂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계속 봐왔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국가 세력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또 지사님 모시고 또 좋은 말씀 듣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